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19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치과, 굉장히 오래 다니던 치과 의사가 의료생역을 하면서 어딘가 딴 데로 나가버려서 지금 제가 치과를 못 찾고 아침부터 계속 그분한테 나에게 치과를 소개시켜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마 휴가를 반차를 쓰고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사랑니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알았어요. 네, 역시 네.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 니는 열심히 하고 살아라.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YTN 이야기가 있네요. 봉우 씨가 해주세요. YTN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파업이 40일째 네. 예, 길어지고 있죠. 요새 이제 대주주도 찾아가고 또 뭐 방통위도 찾아가고 YTN 노조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13일 내일 YTN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사회를 앞두고 YTN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각 지부가 모두 모여서 9일 지난 금요일에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KDN, 한국마사회 등 대주주가 반드시 최남수 사장 해임안을 이번 이사회에 상정해야 한다. 네. 고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더 이상 YTN에 최남수와 부역 적폐가 있는 이상 YTN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YTN의 대주주, 국민의 세금 갖고 있는 한전, KDN, 인삼공사, 마사회 적극 나서야 됩니다. YTN 대주주는 최남수를 해임하라. YTN 대주주는 최남수를 해임하라. 최남수를 해임하라. 적폐 청산 단수 최남수 사장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왜 반대하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날 또 처장님께서 오랜만에 정관용 CBS에서 이 최남수 사장 문제를 좀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YTN이 총파업 벌써 37일째라고요? 네네. 이거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많아서. 네네. 저도 KBS, MBC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여러 번 다뤘는데요. 자주 소개해 주셨어요. 네, YTN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오늘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남수 사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선임을 조건으로 노사가 약속했던 그 합의사항을 파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 합의 파기는 노종면 보도국장을 재지명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것, 딴 사람으로 했던 것, 그리고 3년 이상 보직자의 그 인사 자격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지금 적폐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승진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꼽히고 있고, 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칭송, 또 트위터 성희롱, 한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적 발언, 뭐 이런 것들 여러 개가 꼽히고 있고, 머니투데이 시절의 문호조 경영 자랑, 뭐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 시절 방심위에서 수차례 중징계를 받았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연합뉴스도 이제 노조가 반대하지 않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찬성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됐으니 정말로 YTN만 남은 상황인데, YTN만 이렇게 꼭 많은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사장을 고집해야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MBC 노조 김영국 위원장도
왔고요. 당시 법원 판결문에 김환영 사장의 해임 사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양대 노조의 파업 상황으로 파업이 지속되면서 KBS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조직 통합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등을 법안에서 적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강고한 총파업 대우를 유지하고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합법적인 사장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조직을 통합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장을 해임해서 반드시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강고한 총파업 대우를 끝까지 유지해주시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가 나서서 최남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MBC 본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YTN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국 2천 조합원이 함께 싸울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YTN 해직 기자들이 열심히 함께 일했던 뉴스타파에서도 오대양 지부장이 나와서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보도를 통해 YTN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경제 권력 삼성과의 커넥션, 이 부분은 반드시 YTN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YTN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썩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최남 사장은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최남 사장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노조도 알겠지만 사장 퇴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을 다 따져도 사장 퇴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정도 되면 노조가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그래야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뭐 이건 겁박에 가까운 거죠. 예. 이런 입장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 객관적으로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한전 KD의 한국 마사회 대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진짜 마음 먹고 이사회 의장이자 사장인 최남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상정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대주주들이 상정하면 상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좀 요원한 상황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하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제보자들을 삼성과 연결시켜줬다 또는 그 제보자들을 삼성에 넘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YTN 유재웅 전 기조실장 있죠? 전 사회부장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뭐 사건 제목이 삼성 브로커 의혹이라고 미디어 오늘이 붙였네요. 재밌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기조실장을 내려놓고 다른 팀으로 또 옮겼어요. 근데 지금 YTN 기자들이 이 유재웅 씨가 사회부장이던 시절, 그러니까 그 제보자들을 삼성 측에 넘겼던 그 시절이죠. 사회부장 시절이면 그 시절이 꼭 그 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지시를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리포트를 낼 때 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바꾸기 녹취를 리포트에 쓰려고 했으나 그걸 못 쓰게 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보상금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기자들이 최남 사장 반대 성명을 쓰는 등 투쟁에 나서고 있자 너희가 얻을 게 없는 싸움인데 왜 그러냐?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냐? 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사죄 선행을 그러니까 일본의 사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요구, 이 기자회견 당시 임성호 기자가 이를 기자회견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 기자회견 할머니들의 기자회견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녹취를 넣으려고 했대요. 그죠?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류재용 부장이 그 녹취를 못 넣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류재용 부장이 욕설을 했다. 녹취를 빼라고. 박근혜 대통령 녹취를 빼라고 욕설을 했다는 전언도 있고요. 또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집회 참가자보다는 시위대라는 표현을 써라. 이런 세세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재밌는 분이네요. 지금 이분도 어쨌든 간에 현재 최남수 체제에서 그 삼성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팀장으로 옮긴 상태고 그리고 지금 몇몇 발언들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강력하게 최남 사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하죠. 물러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죠. 확실하게 누가 됐던 간에 아무리
뭐 누가 사장이 됐건 뭐 어떻게 됐건 YTN 문제가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이 사람은 따로 처리해야 되는 수준의 그렇죠. 수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주 MBC 사장 문제가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MBC는 제주 MBC 신임 사장을 내정한 상태였는데요. 최재혁 사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정말 몰랐어요, 저. 진짜 되나?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저도 몰랐어요. 예. 본인이 버티면은 그냥 되는 일이었는지를 몰랐는데. 일단 상법상 사장 및 이사 해임에는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동의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제주주인 MBC로서는 지금 제주 MBC 2대 주주인 남창기업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남창기업이 최재혁 사장하고 이 비상임 이사들의 해임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결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버틴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버틴 것도 있지만 2대 주주가 동의를 안 해준 거죠. 나가라고. 그래서 이게 참 지금 현재 전국 16개 지역 MBC 중에서 김장겸 전 사장이 임명한 인사가 남아있는 지역이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제주 MBC.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황당한 일이에요. 네, 정말 황당한 일이고 지금 뭐 MBC 본부뿐만 아니라 제주 MBC 지부에서도 계속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거는 좀 고민과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이 최재혁 사장이 또 그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면서 버텼다 그러네요. 그것만 주면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네, 아무튼 김장겸 사장이 임명한 분들은 꼭 그 퇴직 위로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놀라운 것은 제주 MBC 비상임 이사로 누가 있냐면은 백종문 씨랑 최기화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창기업이 그분들의 해임도 반대한 거예요. 남창기업은 왜 그러는 거죠? 재밌는 기업이네. 그런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인가 보죠, 사장님. 야, 놀랍네요. KT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입건이 됐군요. 네, 황 회장이 상품권 깡을 통해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하고요. 곧 구체적인 그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황 회장 혐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 계열사를 통해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런 거를 상품권 깡이라고 하는데요. 이 깡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후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KT가 속해져 있는 미방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론 관련된,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주로 그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또 뭐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황창규 회장을 좀 국회에 좀 출석 못하게 해달라, 뭐 이런 로비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일단은 뭐 이건 전부 다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알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입건이 됐으니까요. 네네, 입건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그 스카이라이프 소식인데요. 오늘 우리끼리 잠깐 얘기할 때 스카이라이프가 KT 스카이라이프였다는 사실을 다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KT 스카이라이프가 3월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김영국 씨를 신임 사장 내정자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김영국입니다. 영이에요. 영구 없다 할 때 영국입니다. 근데 이건 이름을 실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김연국 위원장이랑 헷갈릴까봐. 네. MBC.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국 사장 내정자가 한마디로 이제 좀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예, KBS에서 이제 부역 인사였다 이런 것입니다. 네. 전국 언론노조 KT 스카이라이프 지부에서는요, 최악의 과정이자 최악의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김영국 씨가 KBS의 기란형 고대형 체제에 부역한 인사이고 KT 스카이라이프 측에 밀실 채용을 했다는 그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사장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해놓고 공고 이후 진행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의혹만 만들어 왔다고 스카이라이프 지부에서는 지적을 했고요.
군인들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일인데 지원한 이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모집 사실은 공개하되 선임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참담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역자들이 승승장구하여 KBS에서 글로벌 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장 모집을 하겠다는 모집 공고만 낸 이후에 뭐 후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후의 면접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사장 이 회사 측의 해명이 더 웃겨요. 그거에 대해서. 그 스카이라이프 지부에서는 KBS 본부와 언론노조가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 갈 곳은 일은 김영국 씨가 스카이라이프 사장 공모에 지원을 했고 스카이라이프 이사진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냐라고 지적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사장 선임 절차부터 그 결과까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지투쟁의 전개에 나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영국 사장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부역자에 가까운 이제 행동을 했고요. 스카이라이프 홍보팀은 공개 모집을 한 건 맞지만 공개 모집 일정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그치 우리도 모두 공개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개인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누가 개인 정보 공개하라 그랬습니까?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서류를 접수한 분에 대해 모두를 공개했을 때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심사 평가에 있어서 편견 등이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KBS, MBC는 지금 편견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엄청난 심사를 했는데. 아니 공개 모집을 한 건 맞지만 공개 모집 일정을 모두 공개하진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비공개라는 거. 네, 비공개라는 거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정도 공개 안 할 거면 그게 어떻게 공개 모집입니까? 일정조차 공개 안 하면서. 아무튼 대단합니다. 심사평가에 편견이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국 씨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7월에 방송본부장으로 온 것이다. 본부장이 된 것은 운영할 만한 인재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대영 사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분의 경력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김영국 사장에 대해서 홍보팀이 이렇게 감싸주는 이제 자기는 사장이라고 벌써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감싸주는. PH가 너무 문제가 많네요. 네,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1일 날 공개된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폭로로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의 봉도사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미디어스에 지금 나와 있는 김미나 예전에 이상한 모장가 그걸로 글 유명하신 분이죠. 예전에 미디어스 편집국장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술가 김미나 씨가 쓰신 폭로만큼 대응도 중요하다라는 이 글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미나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체 맥락을 볼 때 김어준 씨의 이 말은 아마도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한 일종의 수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김어준 씨가 JTBC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JTBC는 이 젠더 이슈를 사회적인 아젠다로 설정한 건 그거는 일단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쪽 지점만 나오잖아. 왜 특정 영화 출신 내용만 나오나.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가 오겠죠. 이미 나는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한쪽에 몰려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의식적으로 주목해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점에 공격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점점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젠더 운동사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가득해. 아주. 그래서 제 관심은 공작은 맞고 이거는 사회운동으로 기회를 살리고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냥 미투로 공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사실 입장이 조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발언을 나는 이미 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따라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이쪽으로만 하기 시작하면 시스템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거니까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자기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김민하 씨는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틸리탈 화법처럼 느껴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김어준 씨가 이날 11일 날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요. 조선일보가 이걸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아주 난리 났어요. 네, 조선일보는 뭐라고 봤냐면요. 김어준 또 인터넷 방송서 미투 공작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 패면봉에서는요. 또 이런 식으로도 비아냥거립니다. 음모론으로 먹고 살던 낙곰수 김어준, 낙곰수 동료가 미투 걸리자 음모론, X 눈엔 X만 보인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조선일보의 이 태도는 김민하 씨도 그렇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조선일보의 이 보도 태도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발언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것이라는 이용을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맥락 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유독 부각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왜곡 보도, 허위 보도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런 보도가 나오는 데는 김어준 씨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보도가 나오기에 사실 발언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실. 그래서 지금 김민하 씨는 뭐를 주목하고 있냐면 조선일보가 김어준 씨한테 가해자 주변인이라는 규정을 들이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김어준 씨는 현지 의혹 제기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각별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하고 본인은 인기 방송인이라는 이 조합은요. 지금 김민하 씨는 한국 사회에선 하나의 권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상황에 맞는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김어준 씨는 그런 처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어떤 것과 이어지느냐면요. 뭐 오달수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가해자로 지목된 그 대상들의 주변인들, 가족이나 뭐 전 매니저나 옛날 오랜 친구들이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풍경과 이 모습들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닿아 있다는 것이죠. 가해자 주변인들의 윤리, 가해자의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사실상 소외되고 2차 가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 너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 주변인이 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더 조심을 해야겠죠. 내가 가해자 혹은 가해자 주변인이 되었을 때의 그 발언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내가 그것이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내 주변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저도 얘기했었지만은 사실 2월 말부터 한 3월 초순까지 그 종편 시사 토크쇼의 미투 보도에서 제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정말 황당한 발언들은 있었습니다. 한두 명, 뭐 김용남 씨 뭐 주사파 발언, 뭐 또 엄성섭 씨 뭐 용서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한 3월 10일쯤 이후에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이 김어준 씨 발언 이후로 종편이 딱 프레임을 짰어요. 김어준 음모론으로 인한 여권 내 미투 분열, 딱 이 프레임입니다. 이걸 매번 합니다, 매번. 어떤 날은 그것만 해요. 미투를 다룰 때. 굉장히 사실 그것도 부적절한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김어준을 찬성하는 쪽과 김어준을 반대하는 쪽으로 여권이 분열됐다. 미투를 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여권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네. 이제 문제는 거기 뭐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부적절한 발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비판은 또 없는 거죠, 또. 근데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안희정 관련 폭로가 나왔을 때 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김어준은 알고 있었나? 미투 공작 발언 9일 만에 안희정 사퇴. 이건 뭡니까? 너무 나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오히려 김어준 씨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악용되고 있는 거죠. 예. 활용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좀 고민이 부족한 발언이 맞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점이 중요한 게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조중동이나 이런 종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했죠.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빌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김어준 씨 본인 발언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지금 보수 언론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 사람들이 그 미투 운동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음모다가 아니고 왜 저쪽은 안 나오는가 100배 더 할 텐데 이게 왜냐면 또 9년간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또 너무 논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인터뷰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동지 또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여성들, 피해자가 된 사람들도 진보와 보수로 또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폭로가 나오는 것뿐이지 뭐 그거를 공작의 차원으로 볼 만한 게 있나라는. 저도 비슷한 기사를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유교적이고 훨씬 더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건데 피해 여성들 본인이 이제 그런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게 다 예상입니다. 예. 그렇게 본인이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예상입니다. 저희도 그냥 나온 기사들 이것도 하나의 분석일 뿐이지만, 하나의 분석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뭐 너무 한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신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거 사실은 거기 정관용에서도 잠깐 했는데.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정관용 시사자키에서 미디어 포커스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길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길어요. 네, 다른 날보다 길지 않게 되게 많이 자른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래도 좀 길더라고요. 그랬구나. 자. 일단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조선일보 선우정과 중앙일보 박보균의 한반도 평화의 재뿌리기 진검승부라고 일부러. 저 이거 읽어봤는데 정말 나쁩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은 북미 정상까지는 이때까지는 안 갔고요. 대북 특사단 관련 보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그 남북 합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들을 잔뜩 가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7일과 8일 관련 보도, 신문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사단이 방북 마치고 돌아온 7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모두 남북 3호 합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고요. 특사단 보고 내용을 다루는 사설과 칼럼 모두 다뤘고요. 거의 다 1면으로 다뤘고요. 그래서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하게 비교할 만한 점이 없었어요. 그냥 30건에서 20건 정도 했다 정도이고요. 사설도 모두 다뤘으니까 사설의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한겨레에서는 당연히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의 비핵화 의지 표명 환영한다 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성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합의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북측으로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평가하고, 그리고 직통전화 한라인 개설에 대해서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무는 상징성 큰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방북의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자라고 말했어요. 경향신문도 문 대통령 성의에 놀라운 결단으로 화답한 김정은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파격과 결단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남북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과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약간씩 한겨레, 경향, 한국도 전부 다 이게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다 조금씩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뜻밖인 것은 동아일보도 나름의 칭찬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사설 판문점 정상회담 비핵화 파격 합의 김정은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3월 7일 그 사설에서요. 이게 그래도 제목에 김정은 진정성 운운하긴 했으니 조금 비아냥거리겠나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괜찮은 게 이번 합의는 예상했던 기대치를 훨씬 넘는 파격적 합의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동시에 진전시키겠다는 이번 합의는 오랜 대북 협상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핵 문제의 해결의 정기 마련,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에 김정은의 태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진정성이다라면서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수치화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대북 특사단 관련 모든 보도의 내용과 제목을 통해서 그 남북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룬 것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보도가 조선일보 이틀간 총 28건 중에서 13건, 그러니까 48.1%가 부정적인 보도였고요. 중앙일보는 총 20건 중에서 8건, 그러니까 40%가 부정적인 보도였어요. 근데 이 보도의 내용, 그 부정적인 보도가 보도 제목, 보도 내용에서도 있지만 당연히 칼럼에서도 사설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조선중앙만 한 것은 조선중앙만 주로 이런 태도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들은 아예 이 태도로 분류를 안 했어요. 동화가 없다는 게 좀 그렇죠. 사실 조동동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일단 조선일보는 굉장히 인색한 그 제목 이제 그 평가를 내놨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내놓은 제목들만 봐도 되게 웃겨요. 3월 7일 북체제 보장되면 비핵화한다는데 미북 대화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안 입고다는 거지. 그때 해봐야 한다는 소리는 하네 그래도. 김정은은 한미훈련 이행한다고 했다는데 북매체는 계속 훈련제계 절대로 용납 못한다. 사설은 한국민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났다는 건가? 또 속는 건가? 칼럼. 이럴 때는 국한을 되게 잘 믿어. 칼럼. 언론을.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제목이 굉장히 웃깁니다. 자,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는 도대체. 그게 내가 말한 선우정 칼럼. 예. 선우정 칼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일단 조선일보는 첫날인 그 7일 3면 부정적 제목을 단 기사를 배치했는데 이게 아까 한 미북 대화 해봐야 한다입니다. 이거의 중간 제목은 또 김정일도 김일성 유훈 말했지만 경제 지원만 받고 핵개발 계속이라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짓말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제목으로 뽑은 거죠. 그리고 북핵 시간 벌기용 대화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라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계속 깔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제목이 웃긴데 조선일보 8일자 5면 보도인데요. 김정일이 말한 비핵화 유후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도에서 북한이 2009년 정상회담 추진 때도 이런 말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라면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북한이 회담을 차버렸다. 4개월 뒤 북한은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전부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이것은 기만술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사설에서. 이번 합의로 한국이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길이 마침내 열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 25년간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북의 기만 전술에 말려들 것인지는 국민에게 달려있다. 왜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우리 속지 말자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국민을 인질로 잡는 그런 사설이네요. 완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것은 선우정 칼럼인데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제목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그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길게 누구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고 그걸 주절주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목표는 한국을 미국행 길잡이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 핵談판으로 미국을 묶고 그 다음은 한국을 먹겠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이 남측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비애를 느낀다.
우리가 길잡이를 잘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했어요. 야, 이분은 무슨 망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왜? 아니 그 뭐야? 아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연결해 북이 일본인 거지. 지금 이 사람 생각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한국의 길을 열어주면 이제 중국을 치러 가는 그걸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북하고 연결해주면 우리를 죽이진 않겠다. 우리가 길잡이를 잘하면 그래서 나는 피해를 느낀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시다. 네. 중앙일보도 그 다음날 아니 조선일보가 이렇게 센 걸 냈어?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박보균 칼럼을 냈는데요. 젊은 영도자는 뒷짐을 지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박보균 대기자는 북한의 전향적 자세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남북합의 평가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잘한 게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야. 그냥 미국의 제재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북한이 남측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 불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계속 무기 쓸게라고 약속해야 돼요? 곱씹어 보면 불길하다. 더 웃긴 건 한국인 다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미국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살았대? 자존심 상해서. 그게 전쟁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니까 전쟁하자. 전쟁 해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공존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악몽이다. 한민족의 재앙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둘이 아무튼 진상 칼럼을 하고 대단하다. 나머지는 그냥 계속 이제 주절주절 투덜거리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또 중앙일보에 하나 있는데 중앙일보에 이영종 평양 오디세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눈살 찌푸리게 한 특사 5인방의 김정은 앞 깨알 메모라는 보도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이제 저한테 보고서로 넘어왔을 때 이게 보도인지 칼럼인지 그 스트레이트인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칼럼인데 그림과 그래픽이 인포가 너무 자세히 돼 있어요. 보통 칼럼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굉장히 큰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칼럼이야, 기사야,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한마디로 이 칼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획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트집을 다 모은 거야. 온갖 트집을. 그래서 북한 대북 특사단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무엇이냐? 첫 번째, 김정은 접견 시 특사단이 지하친 깨알 메모를 했다. 근데 두 번째, 특사단 사진 촬영 때 북측에 결례가 있었다. 세 번째, 깜깜이 보도를 했다. 그리고 부실 브리핑을 했다. 네 번째,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 감싸기식 대응을 했다. 다섯 번째, 우리 정부가 이런 모든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하나하나의 그 사례를 굉장히 자세히 인포로 이렇게 실어줬어요. 제가 일일이 다 반박 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다 넣어줄 생각이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특사단이 사진 찍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뒷짐진 자세와 사진 배경이 부적절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간과를 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뭐 말하지 않았다는 식이죠. 그러면서 너무 오버하거나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 정부가 피했으면 한다.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에 이어 김정은 면담 때는 우리 국민은 이들 남매의 육성 하나 접하지 못했다. 북한의 신비주의와 전략을 우리 정부가 거드는 모양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진짜 트집 잡을 거 없나 보다. 특히 그 깨알 메모 있잖아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할 때 모두들 메모를 했다. 열심히 깨알같이. 근데 그것이 북한 언론에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북한 언론에서 선전 빌미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받아 적는 게 북한이 보기에는 야, 우리 위원장이 말하면 나만의 특사단이 막 받아 적어 이러면서 그거를 선전에 홍보를 했다는 거죠. 좀 안 받고 이렇게 건방지게 있었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소리인가요? 근데 진짜 트집 잡을 게 없긴 하나 보네요. 네네. 별 시답지 않은 걸로 다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야, 저게 지면 보도로 나간다는 게 좀 참담합니다. 정말 네. 저런 보도가. 네.
그 한겨레가 이거에 대해서 오죽하면 사설을 썼습니다. 특사 방북이 실패한 합의는 어이없는 트집 잡기라고 해서 홍 대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계속 트집을 잡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 방북이 기대 이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합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을 토대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합의문이라고 교묘히 평가절하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라고 한겨레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 들어갔을까라고 했던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종북몰이를 위해서 별거다 지적하는 조선일보라고 소제목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조선일보가 대북 확성기 마식령 스키장 관광 명소로 손색없어라는 3월 7일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 보도가 대북 특사단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오면에 쏙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북한 관련된 소식이니까 뭔가 대북 특사단 관련된 내용 같잖아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 우리나라에서 대북으로 하는 확성기 방송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 비판과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절반 이후로 줄어들었다. 라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절반으로 줄인 거야? 북한을 비판하는 거 이런 거지.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 비판은 줄어들었고 대신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닌 기사긴 한데 우리 종북몰이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고 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친북 종북을 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별걸 다 가져다가 뉴스를 만들고 있다. 세상에 어느 종북 정권이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까요? 네. 확성기 방송을 아직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웃긴다. 절반으로 줄여온 것도 지금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나는 지금 시대에 그런 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도 안 하다가 한 건데 박근혜 정부도 종북이네 그럼 안 하다가 했으니까. 아무튼 참 방금 읽어주신 그 선우정 그리고 박보균 칼럼이 오마이뉴스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시더라고요. 중앙일보 칼럼 중에 작년에 대선 즈음에서 그 대선 즈음도 아니에요. 이제 그 이정재 시시각각인가요? 그 코너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 자기의 상상을 써놓은 칼럼이 있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막 전쟁 나고 전쟁 났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어쩔 줄은 몰라했다. 단지 분노에 차 손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이런 소설이 칼럼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성지순례를 가서 예측을 못해도 그렇게 못해.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연 대댓글 미령곰택님께서 강규영이 한 달 전에 조선 계열에 이런 기고를 올렸더군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뻔뻔한 이네요. 얼른 징역을 당해야 쌉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다. 강규영 씨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제목이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야,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이걸 올려준 조선일보도 대단해요. 그들만의 정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제목입니다. 무서운 아저씨다. 야 2월 9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잘린 다음이네 이 사람.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미령곰택님께서 오늘 아침마당에 윤인구 아나운서 협회장이 복귀했길래 검색해보니 극우 매체에선 벌써부터 욕하고 있네요. 그래? 극우 매체? 네. 아니 야 원래 직원이 자기 일 하던 대로 복귀한 건데 뭘 그렇게 욕을 하나요? 444041님께서 주말은 잘 쉬시는지요? 저는 제사 때문에 시골 갔다가 잘 놀다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트러스트노님께서 조민기 씨 자살 비롯해서 뭐 요새 미투 보도 관련한 댓글을 계속 남겨주고 계세요. 네, 제가 마음에 와닿은 건 이건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을 지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자인 것 같다. 이걸 흥행 아이템으로 선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아마도 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더 막말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보도를 보다 보면 그렇게 의심이 드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변태는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논리들 가지고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간 것 같고 그냥 좀
정말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써주신 그대로 이게 기사로 날만한 깜이 안 되고 그냥 피해자가 잘 신고해서 착착착 처리가 돼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운동으로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에 댓글 쓰는 칸에요. 이게 막 싸우고 계신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굳이 싸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우리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 댓글에 들어와가지고 이 글을 보시고 또 이제 민원연을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또는 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싸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분의 글을 무조건 다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불쾌하고 어쩔 때는 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니까 그냥 하시는데 나는 안 싸우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쁠 때는 그냥 신고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괜히 댓글 달러 오셨다가 괜히 불쾌해져서 네네. 기분만 버리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불쾌한 악플이 있더라도 부디 무시하시고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댓글 읽어드릴 때 건강한 비판, 저희가 반성해봐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읽어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복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 또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